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엘빈 토플러에 대한 책에 대한 오늘 소개인데요. 김용철 저자의 또 김앤정 출판사의 엘빈 토플러입니다. 이제부터 세계는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뉠 것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진행된 모습은 내가 제3의 물결에서 내다본 미래 전망과 거의 일치한다고 엘빈 토플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년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 사회가 한 세대만 너무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소화했고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미래에 대한 근거와 전망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멀리 내다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엘빈 토플러의 생애, 또 2장은 미래 쇼크에서 부의 미래까지, 3장은 토플러를 이해하는 키워드, 4장은 엘빈 토플러의 어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생애를 보면 이분은 돌아가셨죠. 근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작가를 꿈꾸고 단순기능공 토플러, 미래학자가 되다, 또 그의 아내 하이디 토플러, 엘빈 토플러에 대한 일상입니다. 20세기 미래학의 창시자이죠. 그래서 처음 펴낸 책은 문화의 소비자라는 1964년에 쓴 책인데 문화에도 소비자가 있다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예술의 경제 문제를 분석해서 일반 대중의 고급 예술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폭발이라는 실상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문화적인 엘리트주의를 비판한 책입니다. 또 70년대에는 미래쇼크라는 책인데요. 사회의 변화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을 주장하고 세계 100여 개 언어로 번역해서 700만 부 팔아서 사회과학문헌에 가장 많이 인용된 저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980년대는 제3의 물결을 쓰고 20, 30년대 안에 정보화 사회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면서 최초로 재택근무, 전자정보화 가정에 대한 개념으로 이러한 예측을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파 지식인들의 사이에서는 거의 성서격인 책이라고 합니다. 1991년에 쓰신 권력이동이라는 책은 21세기 전 세계 권력투쟁의 핵심 문제는 고품질인 권력인의 지식의 장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곧바로 지식혁명이 도래했습니다. 또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부의 개념을 돈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욕구까지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부를 가지는 경제 주체가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린 시절 작가를 꿈꿨는데요. 1928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폴란드계 유대인의 이민자 부모 밑에서 가난하지만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가족 안에서 모피 가공업을 종사하셨던 그의 아버지가 대법관이 되기를 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살 때부터 작가가 되겠다고 꿈꿨기 때문에 부모님은 반대가 심했고 이웃에 살던 숙모랑 삼촌한테 의지를 많이 했는데 숙모는 시를 쓰고 삼촌은 출판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편집국에 국장이 되고 뉴욕대학의 영문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단순 기능공 토플러는요, 대학 졸업 후에 5년 동안 단순 기능공 시절에 미국 중서부의 오하이오주의 공단에
단순 기능공으로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항공 부품 공장에 들어가서 왜 안락한 직장을 택하지 않고 그런 길을 택했을까요? 그는 미국인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책 제3의 물결을 체험 기록을 쓰고 그때의 힘든 경험을 통해서 경영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정함, 육체 노동자를 다루는 사무직원의 사악함, 건방진 태도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고양을 표방하는 좌익 지식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래학자가 된 1957년 펜실베니아 지역신문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직장을 옮기고 그때부터 기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 들어가서 노동 칼럼을 쓰고 문화 관련 기사나 경제, 경영, 기술에 의한 사회적인 영향과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 등 차츰 증대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디 토플러를 수십 년 같은 일을 함께 해오면서 최고의 파트너십 인감을 관계를 유지하고요. 독일계 미국인으로 언어학을 그녀는 전공했고 권력 이동 체계에서 밝혔듯이 지성적인 통찰력과 예리한 편집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디어,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모든 저서는 그녀의 퇴고 과정을 반드시 거쳤고 저서들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모델에도 그녀의 생각이 녹아있고 모든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보지 못한 차원을 본다.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내가 학생이라면 그녀는 깐깐한 선생님이다. 그녀는 나를 시험 같은 것에 쉽게 통과시켜줄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정직함에 있다. 서로에게 완벽한 오픈마인드를 갖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제일 원칙이었고 외동딸이 15년간 신경근육성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싸우다가 7년 전에 세상을 뜨고 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의 일상을 살펴보면요. 자기관리는 매일 세계신문들을 상세하게 보는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는 귀한 그에게 만남 시간이라 모르는 분야의 미래를 알기 위해 노벨 수상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담론을 즐겼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탐구와 호기심이 많고 사색과 독서를 하고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를 읽는 안목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 문화 굴레에 빠지지 않고 별개의 독립적인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기 다른 분야의 학문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모아서 하나하나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었답니다. 과학, 문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명예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공장에서부터 백악관이나 비즈니스 매거진, 대기업, 컨설팅 전문가 등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같이 그의 행보가 일반적인 시각과 다른 현실로 보는 법, 또 현실을 새롭게 조합하는 법과 연관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건강관리는 80이 다 되어도 왕성한 연구와 저작 활동을 했다면 특별한 관리는 없고 매 순간 국내에 출장이 많을 때 새로운 환경과 사람을 만나는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의 삶에서 낙관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데요. 식사는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매우 가볍게 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재테크는 주식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매일 신문에 난 숫자들에 일희일비하고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지역의 몇 군데의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서 부의 미래까지 이 장을 살펴보면 현대 변화를 꿰뚫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류가 생존한 5만 년을 62년 생애로 나누면 인류는 그동안 약 800번 산 셈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의 절대 다수는 800번째 생애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미래쇼크에 써 있는데요. 변화의 가속화 그 책에서는 변화를 말하는 책들이고요.
미래 쇼크는 과정을 주목하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 변화가 인간과 조직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또 제3의 물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의 방향을 파고드는데 오늘날의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고 그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실이 따를지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또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통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즉 누가 어떻게 변화를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부의 미래는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데 지식경제에서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로 이동하며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를 눈여겨봅니다. 당신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가요? 시속 8마일의 낙타에서 100마일 증기기관의 속도까지 8천년 걸렸고요. 50년 후에 400마일의 비행기를, 또 20년 후에 4천마일의 로켓 비행기, 이제는 18,000마일 속도의 우주선이 지구를 돌고 있죠. 변화는 이렇게 점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속도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냉정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고 있을까요? 제1의 물결, 또 제2 물결, 제3의 물결까지 산업 문명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네트워크 산업의 성장이 산업화 시대 대안으로 급부상했는데 획일적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맞추어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위적이거나 집중적이지 않고 민주적이고 분산적인 사회 시스템, 또 한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경제 활동을 하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등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가 나아갈 대안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어디로 변하고 있을까요? 1만 년 전 농업을 시작으로 야기됐던 제1물결은 말 그대로 성장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시작된 순식간에 지구상을 석권한 제2물결은 만드는 일이었죠. 제3물결은 서비스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가장 중요한 투쟁은 산업 사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와 그것을 초월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물결 사이의 충동과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권력을 좌우한다.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요. 정보와 미디어의 배분을 통해 권력 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초고속 전송 장치들과 온라인 미디어 등을 통해 각종 정보와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그것이 새로운 이해 집단을 형성하면서 사회 권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어떤 시점에 전달하고 보급할 것이며 그 매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권력 통제의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지식혁명의 물결 아래 새로운 부창출 시스템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런 변화는 유사 이래 가장 크고 광범위한 대격변이, 즉 부의 혁명은 단순한 경제학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혁명입니다. 부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욕망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비화폐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프로슈머라는 앞으로 비화폐의 프로슈머 경제가 돈과 관련된 행위와 점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화폐 경제와 비화폐 경제가 이어지는 통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의 물결로 미래의 희망을 찾는 것이 미래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내다봅니다. 지금의 인류가 이전의 모든 세대들이 이룩한 것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새로운 자료와 정보와 지식을 창출했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분배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의 물결 혁명이 미래 전쟁이나 테러리즘, 질병, 완벽한 환경적 균형까지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을 인정합니다. 3장 도플러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일단 프로슈머부터 제3의 물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한 말이죠. 프로슈머는 생산은 반드시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기존 경제 논리에 따르지 않고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디지털 도구를 통해 최소한 기술만 가지고도 자신만의 영화, 텔레비전 쇼, 책,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가는 DIY 운동, 미국 슈퍼마켓의 셀프 스캔 계산대, 인터넷 뱅킹, 인터넷 AS 등 모두 프로슈머 활동입니다. 최근에 UCC 사용자 제작, 콘텐츠 활동의 증가 과정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소비자의 생산 참여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를 살펴보시면 자기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모든 활동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경제의 농업시대에는 압도적으로 많았죠. 청소나 세탁이나 육아, 지역사회 봉사 등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부들과 봉사자들의 노동이 모두 비경제적인 노동이라고 무시되어 왔습니다. 생산적인 소비자들, 즉 프로슈머들의 생산의 일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에서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경제의 영역으로 이행시키게 됐고, 이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프로슈머의 경로를 살펴보면요. 화폐 경제 가치를 서로 교환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최소한 12개의 중요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제3의 물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쉬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프로슈머는 제3의 직업과 자가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무보수로 일을 수행한다. 두 번째, 프로슈머는 화폐 경제에서 자본재를 구입한다. 세 번째, 프로슈머는 자신의 도구와 자본을 화폐 경제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빌려준다. 네 번째, 프로슈머는 주택 가치를 향상시킨다. 다섯 번째, 프로슈머는 제품, 서비스, 기술을 시장화한다. 여섯 번째, 프로슈머는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탈시장화한다. 일곱 번째, 프로슈머는 자원봉사자로서의 가치를 창출한다. 여덟 번째, 프로슈머는 영리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무료 정보를 제공한다. 아홉 번째, 프로슈머는 화폐 경제에서의 소비자의 힘을 강화시킨다. 열 번째, 프로슈머는 혁신을 가속화한다. 11번째, 프로슈머는 지식을 신속하게 창출하고 그것을 전파하여 지식 기반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 저장한다. 12번째, 프로슈머는 어린이를 양육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입니다. 지식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은 원래 비경제적입니다. 지식은 형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지식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작은 통찰력이 거대한 것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관계적입니다. 개별적인 지식 조각은 문맥을 제공하는 다른 조각들과 나란히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를 얻습니다. 지식은 다른 지식과 어우러집니다. 지식은 어떤 상품보다도 이동이 편리합니다. 지식은 상징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점점 더 적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고요. 지식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밀봉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용지식, 무용한 그리고 또 지식을 합쳐서 만든 말인데요. 데이터나 정보 지식이 우리 주변의 홍수를 이루지만 많은 부분이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변화가 빨라지면서 지식이 무용지식으로 바뀌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한정된 수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용지식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지식을 걸러내기 위해서 합의하고 일관성 있고 권위, 개시, 내구성, 과학 6가지의 여과 장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레토피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토피아가 비현실적이고 안전한 세계인 반면에 프레토피아는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세계이며 동시에 도달 가능한 세계입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실용적이고 바람직한 세계입니다. 질병이나 정치적인 부패, 악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회는 아닌데 그렇다고 상상 속에 있는 상태가 정지되거나 고정된 사회도 아닙니다. 현재 사회와는 다른 질서, 가치관을 가진 사회로 절제로 실현 가능한 사회입니다. 제3의 물결 문명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프렉토피아적인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코그니타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코그니션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합한 말로 육체 노동이 지닌 지식이나 두뇌 사용에 바탕을 둔 유식 계급을 뜻합니다. 산업사회는 공장의 제조 노동과 단순의 육체 노동이 지배적이었죠. 후기 산업사회는 정보 노동에서 지적인 노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적인 노동자를 표현하기 위해 권력이동이라는 책에서 만든 말이 바로 코그니타리아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코그니타리아가 지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적인 부. 부의 혁명적인 변화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문명을 창조한 산업혁명과 유사하지만 파급력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대격변이를 의미합니다. 부의 창출, 분배, 순환, 소비, 저축, 투자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돼야만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부 창출 시스템의 특징은요. 새로운 부 창출 시스템은 데이터, 정보, 지식, 교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새로운 시스템은 대량 생산에서 탈피해서 탄력적으로 주문 생산하고 다시 말해 탈대량화 생산으로 나아갑니다. 종전의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원료, 자본은 기호화된 지식이 대체함에 따라서 중요성이 예전보단 감소합니다. 금속 화폐나 지폐 대신에 전자적인 정보가 참다운 교환 수단이 되고요. 재화나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용으로 모듈화하여서 표준의 증식과 끊임없는 수정이 요구되는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움직임을 완만하게 하는 관료체제는 소규모 작업 단위, 임시적인 팀, 기업 협력체와 컨소시엄 등으로 대체됩니다. 조직 단위의 수와 다양성은 늘어나고요. 근로자의 상호 교환성이 더욱 줄어들고요. 이제 새로운 주역은 블루칼라 근로자도 자본가도 관리자도 아니고 창의적인 지식을 행동과 결합시키는 혁신자입니다. 부의 창출은 폐기물이 다음번 생산 사이클을 위한 투입물로 재생되는 하나의 순환 과정이 됩니다. 산업혁명에 의해 분리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의 창출 사이클에서 재결합해 고객은 비단 돈으로만 기여할 뿐 아니라 생산 공정의 필수적인 시장이나 설계상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새로운 부 창출 체제는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입니다. 토플러의 21세기 10대 예측을 살펴보면요. 1. 21세기 본질은 지식과 정보의 싸움입니다. 2. 세계 금융 개편 투쟁이 절정에 달하면 권력 당국들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3. 대통령제와 내각제, 관료제도가 무의미해지고 미디어와 영상 정치가 권력 투쟁의 새로운 원천이 됩니다. 4. 권위주의 정권의 힘을 잃고 교육받는 중산층이 국가를 이끕니다. 5. 미디어도 인터넷 등으로 특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6. 기술 없는 인력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재택근무자가 늘어나고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8. 유전공학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9. 아시아가 제3의 물결을 타고 유럽을 휩쓸지도 모릅니다. 10. 인류의 다음 거주지는 우주입니다. 토플러가 보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선택의 기로이며 스스로 선택 못하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미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변해야 하며 특히 관료주의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료주의가 공공기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더불어 공장식 시뮬레이션 교육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교육 제도가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교육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합니다. 4장 엘빈 토플러의 어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대규모 집단이 아닌 소규모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생활 양식 또한 다양화될 것입니다. 제3의 문명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코 소모되지 않는 원료는 상상력을 포함한 정보입니다. 제3의 물결은 관념의 소산이 슈퍼민이나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 사이에 걷는 영웅을 자처하는 사람을 출현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특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적인 성격이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적인 권력 이동은 가장 기본적인 권력의 원천인 폭력과 부가 제3의 원천인 지식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는 국가들이 자국의 굴뚝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했죠.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건물이나 기계가 아니라 마케팅 및 판매 조직의 접촉 범위와 세력, 경영 측의 조직 역량, 그리고 종업원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앞서가는 기업들은 의사결정과 생산의 순차적인 단계를 동시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끝낸 후에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동시에 실행하고 빠른 속도로 통합합니다. 논리를 피력함에 있어서 비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현명한 척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비관적인 관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세상에 널려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비관주의는 그리 권장하고 싶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가정은 지식 집약적인 경제에서는 틀렸습니다. 실업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무렵이면 경제가 요구하는 지식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점쟁이도 예언가도 아니다. 다만 현재 현상과 흐름을 분석해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회와 경제를 예측하는 학자일 뿐이다. 또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나로서는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글을 쓰거나 강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기업이 과거의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을 주던 제품, 프로세스, 조직 형태가 이제는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존기업 제1법칙은 과거의 성공을 미래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무능한 의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나 한쪽의 패만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래를 전망하면 항상 틀리는 것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